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간밤에 우리 암호화폐 시세가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증시 휴장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퍼즈님 한번 모셔보고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도움되는 자료를 퍼즈님께서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가 오늘 2022년도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 예정이잖아요, 퍼즈님. 네. 그런데 사실 올해 암호화폐는 루나 테라로 시작해서 FTX로 끝났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악재를 소화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어떤 뉴스를 봐도 크게 감흥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퍼즈님? 네, 그 저는 네. 차트가 먼저고 사실 이제 뉴스는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그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주봉으로 해놨는데 이 봉 하나가 1주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2022년 시작이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진짜 반등다운 반등 하나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반등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한 63%에서 4% 정도까지 그냥 반등 없이 하락만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장은 진짜 물론 뭐 비트코인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이제 정말 이제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 빠르게 하락하고 횡보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빠르게 하락하고 반등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게 좀 투자자들을 더욱더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은 이제 뭐 간밤에 움직임이 없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근에 보면 한 달 내내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할 정도로 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좋아요. 네, 네.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내년에는 뭐 추가적으로 올해 종가랑 비교해서 또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에다가 좀 표시를 해갖고 왔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루나 테라랑 FTX가 가장 큰 이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1월 22일 날 이제 페드 회의를 앞두고 하루에 10%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금리를 요때부터 인상하지는 않았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갖기 시작한 게 1월 21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 변동성이 있었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날 양봉으로 끝났어요. 변동성은 컸지만 양봉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안전자산의 가치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에서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산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도 막 좀 가격이 치솟고 막 이러니까 좀 제3국 위주로 좀 위험한 나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잘 버텼는데 그 이후에 이제 5월 5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루나 테라 사태가 이제 발발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거 연쇄적으로 뭐 셀시우스, 뭐 스리얼 캐피탈 이런 식으로 다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6월 18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55%가 빠졌는데 이게 특정 사건으로 빠진 걸로 치면은 그 마운트 콕스 사태 이후로 최대 하락폭입니다. 네, 마운트 콕스가 이제 완전 엄청 옛날 이제 거의 전 세계 요 거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래소가 이제 해킹을 당한 맞아요. 이슈만큼이나 큰 그러한 요 하락이었고 해서 왜 웃으세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락은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중앙화된 화폐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코인을 선택할 때 이제 탈중앙화가 얼마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얼마 갖고 있는지, 뭐 그다음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중국계 코인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사실 이게 중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정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을 고를 때 퍼져 있는, 이게 분산화돼 있는 거를 고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중앙화된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 사람의 이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게 얼마나 큰가를 그쵸. 네,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어이가 없어서. 네네네,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애매하면 시총 높은 걸 사라. 근데 이제 루나가 시총 10위권 안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시총 9위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정작 잡히진 않고 잘 도망다니고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슈에 한국인이 연루되어 있는 것도 정말 싫죠. 네네 싫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9월 15일 날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었고, 예. 이것 때문에 올랐다기보다 이전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요. 비트코인 저점을 깼는데 이더리움이 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된 거는 지금은 잘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정말 코인 업계의 큰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가면서 점점 제가 브리핑 해드릴 일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거의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FTX가 이제 파산했습니다. 11월 6일 날 코인데스크였나요? 거기서 이제 기사를 딱 낸 게 이제 11월 6일이었고, 그다음에 11월 21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27%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도 진짜 좀 어이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세계 2위 거래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진짜 놀랐고, 근데 이거 역시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제 방송에 좀 다뤘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네. 샘 뱅크먼 프리드랑 네. 권도영이랑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기를 여러 개 뒀었었는데, 어쨌든 누가 더 나쁜 놈이냐라 봤을 때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샘 뱅크먼 프리드가 했던 유선적인 행동, 내가 누나 테라 사태로 망한 걸 내가 인수하겠다 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빌린 돈이었고, 그냥 입을 이제 막 계속 이제 입을 나불나불 대고 막 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정말 이제 가장 진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7% 하락에 그쳤지, 이미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27%에 그친 거지,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났다면, FTX 파산이 먼저고 루나 테라 사태가 나중에 일어났다면, 제 생각에는 FTX 파산 역시 비트코인이 진짜 55% 반토막 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이슈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것까지 좀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 채굴업체가 파산을 했다가 이제 25일 날 이제 채권단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회상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채굴업체가 파산한 것 역시 좀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이제 낮추면서 채굴업체들이 경쟁 채굴업체들을 파산시키고 나서 이제 반감기를 기점에서 올렸던 게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굴업체가 파산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저점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이슈를 말했던 거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요? 네. 세금 관련한 이슈이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위믹스. 위믹스 이슈. 네, 위믹스가 네.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맞아요. 위믹스뿐만 아니고 위메이드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근데 알고 있어요. 위믹스가 지금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행히 그래도 그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현금화 한다는 거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큰일이죠. 있었던 네. 그런 일들을 그냥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제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네네네. 네.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업계의 문화가. 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는 위믹스까지가 이제 정말 큰 사건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2022년은 호재당 호재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고 정말 악재만 계속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게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힘든 한 해였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도 잘 버텨 오셨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그래도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네. 이제 퍼즈님께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어떤지 감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의 코인을 또 하면서 2022년을 같이 보내왔잖아요. 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나요?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네, 2022년 제가 마지막. 이렇게 잘렸나 아니 순간적으로 제가 아니. 오늘 마지막 썼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2022년 올해 마지막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내년에 더 우리가 네. 또 파이팅을 해보자 이런 아. 의미죠.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이제 요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차트인데 오. 요게 이제 봉 하나가 1년이에요. 아. 네, 봉 하나가 1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연속으로 2번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동안.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어머, 그렇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2번 연속 있었던 경우도 나스닥이랑 S&P나 이런 걸 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3번 연속 최근에 들어서는 3번 연속 있었던 게 이제 닷컴 버블 때. 네, 그 정도를 빼고 나면 사실 이제 나스닥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2번 연속, 2회 연속 음봉이었던 적 드물고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봉, 양봉 3개, 음봉, 양봉 3개가 사실 그동안 2번이나 네, 겹쳐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차트로 보면 이런데 실제로 로그 차트가 아니고 선형 차트로 보면 이렇거든요. 실제 가격대로 보면.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됐다가 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사실 저점을 갱신하긴 합니다. 보면 꼬리를 단 걸 보시면 요 아래로 저점을 갱신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 네. 해서 물론 요것만 보고 내년에 양봉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말고도 그다음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맞아요. 그거와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하락폭이 충분히 진행됐고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 물론 저점을 갱신할 수는 있지만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저점만 갱신하면 사야지. 왜냐면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저점을 갱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정말 힘드셨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정말 힘든 장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내년 그리고 내후년 한 2년 정도는 거의 무조건 1년 단위로 보면 양봉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저도 내년 한 해 동안 횡보를 예상하지만 횡보가 이제 지금처럼 횡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한 2~3배 비트코인 올랐다가 현재 가격 가까이까지 떨어지는 요 횡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거의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이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저랑 같이 잘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장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올 초에는 FTX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 보였고요. 가장 중요한 루나 테라 사태 그리고 FTX발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한 채굴 업체 파산 리스크까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 내년에는 저점을 갱신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무려 90%를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한번 지켜볼게요, 퍼즈님. 네, 계속해서 퍼즈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락 횡보장에서는 그럼 어떤 코인들을 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예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일단은 저희도 매수를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보시면은 그 이제 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네,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날짜가 이제 뭐 주봉 뭐 편의상 이제 주봉으로 이제 본다라고 친다면 네. 요때 날짜가 요 주봉으로 봤을 때 한 요 12월 14일, 2020년 12월 14일 요때거든요. 근데 이때 알트코인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요 점선, 빨간색 점선입니다. 파란색 점선입니다. 보면은 그 비트코인은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더리움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보면. 그리고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고 이게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요 파란색 점선인데 요때는 리플 같은 경우는 직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상승을 많이 이뤄낸 게 비트코인의 고점을 돌파한 직후예요.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코인을 갖고 온 거는 이제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는 다 상폐가 됐지만 오래된 코인을 갖고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비트코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급상승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돌파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뭘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다른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알트코인들을 매집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이런 걸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바쁘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고점을 돌파한 이후 비트코인 고점을 돌파한 이후 여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600%, 700% 오르고 나머지 코인은 많이 올라봐야 300%였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승 패턴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트와 이더의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퍼즈님과 함께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방송이었네요. 퍼즈님께서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